네, 안녕하세요. 이유리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줌으로 이런 기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 정도이고요. 네, 이 30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좀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처음에 이 강의를 제안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석사 과정을 시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신입생일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가장 먼저 떠올려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의 석사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장 얻은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또 무엇이었나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2년 동안 제가 얻은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학문적 영역에서의 나의 성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의 제목을 학문 영역의 성장을 도모하는 단계적 접근법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일단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사회자분께서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동대학원의 심리학과를 진학을 해서 사회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대학원을 오게 됐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지금 저의 지도 교수님께서 당시에 제가 학부 3학년 때쯤 미국에서 귀국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저희 이제 모교로 부임을 하신 그런 상태였었는데요. 그때 집단심리라는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굉장히 강렬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수업을 듣는데, 이거 너무 재밌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다가 그 세션이 좀 모자르셔가지고 책을 다 못 끝내주셨는데 그 다음 거가 궁금하면 대학원으로 와라 이런 말씀을 저한테 그때 강의 중간에 하셨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서 지금 저거 뒤에 거 알아야 되니까 뒤 챕터 알아야 되니까 나 대학원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성대를 나오다 보니까 제 학부 선배들 중에서 동대학원에 진학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밤새 공부나 이제 실험을 하고 아침이 되면은 매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는 선배들을 봤었을 때 그게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가면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좀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을 했던 것 같고요.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일단 연구소에 잠시 있다가 일반 사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LGCNS라는 IT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석사 과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논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스텝 바이 스텝 1기 때, 2기 때, 그리고 논문 쓰고 있는 3기, 4기 때 어떤 스텝들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를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석사 과정의 의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장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이제 시간을 버는 약간 디딤돌 같은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정말로 학문의 세계로 좀 들어가 보겠다라는 초입 부분일 수도 있고, 아마 저랑 지금 같이 있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석사 과정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의미는 전부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반드시 되는 법도 아니니까 그거는 중간에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을 학문 세계에서 보냈을 때 석사 과정의 의미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논리적 접근법, 그 다음에 실험적 논리력, 생각하는 힘, 그다음에 글 쓰는 능력, 이런 논리적인 내가 생각하는 논리적 가설들을 검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2년의 시간을 보내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식의 태도가 항상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사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전체 그림을 그리고 일을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한테 주어진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이라던가 본질을 생각하는 힘보다는 좀 환경에 맞추어서
융통성 있게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본질을 생각하는 힘,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해서 자신만의 답을 찾는 것, 그리고 탑다운 방식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들이 긍정적인 태도로 여겨지고 그것들이 강화될 수 있는 시기는 이 시기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때 좋은 동료들과 좋은 선생님과 같이 풍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은 그때 정말 생각의 힘이라던가 자기의 생각의 범위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폭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아직 입학하시기 전 상태에서는 지도 교수님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내가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논문을 쓴 다음에 나는 진로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졸업을 하고 지금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은 당시에 같이 공부를 하는 동료 연구자들하고의 관계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논문의 의미 참 어렵죠. 논문을 자기가 석사, 박사, 그리고 박사를 하고 나서도 계속 논문을 쓸 텐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주제로 자기가 만족할 만한 퀄리티의 논문을 쓴다? 저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석사 1기, 2기 이 논문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논문 주제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주제와 그리고 교수님이 잘 서포트를 해주실 수 있는 주제, 요 세 가지 파워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겪는 일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건 정답이 정말로 없는 것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논문을 쓰는 거가 자기한테 더 만족감을 주는지는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 마음이 뛰어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주제로 논문을 써야만 동기가 생기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현실적인 조건들이나 뭐 나중에 이제 서포트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포기를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주제로 논문을 쓰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좀 안정적으로 좀 데이터를 얻기가 쉽고 그다음에 경력과 나중에 진로와 이런 것들에 좀 유리한 주제를 쓰고 싶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주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쪽 주제로 좀 유리한 거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논문을 주제를 정하는 거가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논문 주제 자체는 바뀔 수는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접근을 하면 많이 방황하지 않고 논문 주제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개인 차이 말고 그래서 논문 주제는 뭘로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졸업한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논문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라고 만약에 저한테 다시 물어보신다면 저의 답변은 이거예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석사 과정은 전체 학문 세계에서 벽돌을 하나 쌓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게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석사 학위를 하고 있는 도중에는. 왜냐면 지금 나는 나의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 이 논문 하나 쓰겠다고 지금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고작 벽돌 하나 쌓는다고? 담 정도는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졸업을 해서 좀 시간이 지나서 시계열을 좀 길게 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벽돌 하나를 쌓는다는 것이 뭐 작다, 뭐 의미가 없다, 의미가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학문의 세계에서 내가 지금까지 검증이 되었던 혹은 검증이 되지 않았던 그 어느 쪽으로든지 자신이 뭐 생각하고 있는 바에 하나의 족적을 남기는 것. 이라고 생각을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정도라면 내가 어떤 논문을 쓴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세운 가설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가설이 검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설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검증했다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논문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학기별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당장 중요하신 거잖아요. 이제 입학을 곧 하실 거니까. 그러면 이제 크게는 1기, 2기를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3, 4기 이렇게 저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4기는 이미 논문을 쓰고 딱 그 주제와 이런 것들이 픽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종합시험을 보는 거랑 뭐 예심, 본심 보는 거 말고는 아주 크게 단계적으로 다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할 것들이 많은 시기, 그때는 아무래도 일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마 지도 교수님이 안 정해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지도 교수님을 정한 상태에서 입학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없었지만 간혹 가다가 지도 교수님을 안 정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을 정했는데,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도 교수님이 바뀌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상황이 좀 달라서 뭐 한 가지 딱 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들, 변수들을 무시하고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학과에 있으시던 간에 요즘은 데이터 없이는 좀 논문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실험을 해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통계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론 전공 지식, 그래서 수업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세미나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은 뭐 기본 중엔 기본이니까 뭐 더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플러스 거기에 한 가지 내가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후회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통계 공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학문별로 학과마다 주로 사용되는 통계 툴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통계 이론에 대한 지식들은 같기 때문에 일기 때에는 좀 내가 통계를 싫어, 난 숫자가 싫어 이러셨던 분들이라도 꼭 통계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서 탄탄한 정규 분포에 대한 이해를 꼭 하고 1학기를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때 배운 통계 지식이 여러분들의 3, 4기의 밤을 많이 아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계 이론을 좀 공부하는 거에 시간을 좀 할애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 선배들이 했던 논문들을 보면 그 랩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학교 수업에서 좀 배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일단 사교육이나 아니면 학교 특강이라던가 외부 강의라던가 다양한 방법들이 요즘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계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거 정말 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일단 자기 논문 주제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논문 주제를 딱 정했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논문들을 읽으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일단은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사회심리를 했으니까 사회심리라는 것까지는 정했는데 그 안에서 내가 논문을 뭘 쓸지는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논문 수업 준비도 분명 많이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세미나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논문을 많이 읽다 보면은 내가 조금 더 손이 가는 논문들이 발견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이 논문을 읽으면은 뭔가 나랑 찰떡이야. 내가 이 논문을 훨씬 잘 읽혀. 그리고 내가 이 학자가 연구한 거가 좋아. 이런 것들을 찾으시려면 일단 초반에는 약간 양으로 많이 읽으시는 거가 제일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작가들도 데뷔하기 전에 어떻게 글쓰기 연습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많이 읽었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전 논문 쓰기에도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으시고, 많이 읽으신 거를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연구자들하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서 집단 지성의 힘이라는 게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거기 모인 분들은 여러분들이 평생 지나서 만약에 석사까지만 하신다는 가정하에 평생 지나서 다시 만나기 힘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정말 귀한 동료들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지적 호기심도 많이 서로 충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논리적 확장도 좀 경험을 하시고, 그런 재밌는 수다 속에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 준비, 내부 세미나 참석, 논문 읽기 이런 거 하시면 좋고요. 근데 내부 세미나는 랩실마다 좀 상황이 다 다르시죠. 네, 랩마다 상황이 다를 텐데 매주 뭐 정기적으로 랩에서 세미나가 있으면 당연히 그걸 참석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내부 그 사람들끼리 같이 세미나를 진행을 하시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1기 동안은 열심히 자신의 논문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나는 논문 주제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 왜냐면 너무 리스트들도 많고 관심사들이 많아서 나는 그런 것들이 어려워.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랩에서 나온 연구들을 한번 봐라. 그게 자기 선배들이 지금 현재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지도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수님들하고 코어한 작품들인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식의 흐름에 같이 함께 했을 때 데이터 얻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게 나의 관심사랑 맞는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의 라포 형성. 예, 아마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학부에서 가셨다가 뭐 오셨던 분들은 그래도 어릴 때, 아기 때 이제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그때는 아니었겠죠. 그냥 많은 수업을 하는 교수님 중에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 한 분, 뭐 이 정도였겠죠. 그러니까 면담하러 갔을 거고, 그러니까 대학원을 갔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타 대학에서 왔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낯설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 소프트 랜딩 하는 데까지 본인이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혹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지도 교수님 만나러 가는 걸 유난히 좀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로 만나는 건 정말 더 어려워하고 여러 명이 같이 있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좀 불편해하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 어색함을 깨는 것을. 그래서 지도 교수님 어쨌든 나의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스타일로 지도를 하시는지 좀 선생님들마다 또 스타일들을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약간 자유방임형. 그래서 내가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학교에도 잘 안 계셔. 홍길동처럼 바람처럼 나타났다 바람처럼 사라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입학을 했는데 선생님이 안식년이시래. 1년 동안 선생님을 못 뵀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너무 막 하나하나 다 챙겨주셔서 그게 너무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교수님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나랑 어떤 부분은 맞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맞지만 이건 내가 맞춰야겠다. 교수님이 이제 우리한테 맞춰주시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하는 것이 나중에 3, 4기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본인들이 그 일가를 이루어서 연구하시는 연구 주제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 선생님과 그런 지적 교집합이 좀 생기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기 때 할 일이 너무 많죠. 적응도 해야지, 공부도 해야지, 선생님도 적응해야지, 동료들도 적응해야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 1기 시기이기 때문에 1기 때는 좀 학교 생활에 몰입하셔서 잘 적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2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표가 좀 간단해졌죠? 네, 이제 대충 적응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2기 때는 많은 경우가 이제 좀 주제가 어느 정도는 좀 좁아들죠. 완전 아무것도 모르겠어 상태로 2기가 되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주제가 없으면 좀 조마조마하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막 다, 난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그래서 뭐 어디 누구 학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만 안 정해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2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계 지식은 1, 2기 때 계속 좀 꾸준히 쌓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통계에 관련된 얘기를 좀 넣었고요.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공동연구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확실히 공동연구를 참여를 하면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세상에서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학계에 있으면은 이 학계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관점으로밖에는 이 주제를 보는 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시야가 좀 좁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나는 계속 그걸 깊이 파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공동연구나 다른 사람들과의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확실히 다양한 관점을 좀 접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관점을 접하는 거가 좋은 이유는 나중에 내 논문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논문이 될 수 있는 밑받침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스갯소리로 대학원생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논문은 딱 2명 읽는다. 나랑 지도 교수님, 다른 사람을 읽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쓴 논문이 많은 사람한테 읽히면 그것도 되게 뿌듯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 말고, 이 학문 세상 말고 다른 세상에서 내 주제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아는 것, 이런 시선을 좀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기 때는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거가 이제 안정이 됐다라고 하면 플러스 랩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던가 지도 교수님과의 공동 연구라던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거 공부하는데 시간 뺏기는 거 아니야? 뭐 나한테 도움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잠깐만 하시고 그게 오케이 괜찮다라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방학 같은 시기를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방학 때도 계속 연구들은 진행이 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구 주제가 어느 정도 나오는 시기가 2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쯤 되면은 자기의 참고 문헌을 빌드업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걸 나중에 하려고 하면은 3기 때는 연구도 해야 되지, 실험도 해야 되지, 뭐 설문조사도 돌려야 되지, 글도 써야지, 가설도 막 해야지 할 게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참고 문헌을 이제서 막 정리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보통의 경우는 이제 참고 문헌 쓸 때 아주 그냥 벼락치기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저도 나중에 이게 제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제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읽으실 때 빌드업을 충분히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쯤 되면은 이제, 현실 가능성을 좀 판단을 해야겠죠? 이게 어느 정도 자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연구 주제인지를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이 시기에 판단을 하셔야 2기 겨울방학 때 그 자료를 준비를 하는 시기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이거를 해야지 연구를 없는 일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너무 뭐 석사까지 왔는데 고작 이거 하려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왜냐하면 나는 더 잘하고 싶거든. 그래서 그 마음도 저는 너무 충분히 알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와 하고 싶은 범위는 다를 수 있어요. 이거를 인정을 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도 저는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 때에는 요 두 가지, 외연을 확장하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1기와 2기는 약간 성격이 다르죠. 1기는 적응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접해보고 수업 듣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이제 2기 때부터는 조금씩 내 모양을 갖춰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3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기 중요하죠. 왜냐면 종합시험을 보거든요, 이때. 3기 되면은 저희 랩실에서는 뭐 동굴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보통 이제 종합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사실 큰 숙제를 하나 끝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종합시험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3기 때 준비하면 힘드실 거예요. 굉장히 힘드실 거고, 이건 무조건 2기 겨울방학 때 정도에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3기 때 무난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학사 일정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학기 초에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준비를 안 해놓으면 2기 방학 때, 겨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안 준비를 해놓으면 굉장히 힘드시기 때문에 일단은 종합시험을 준비를 잘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예심 준비를 하시게 될 거예요. 예심과 본심으로 지금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심은 기본적으로 내가 학문적으로 도출한 가설이 이런 방식으로 검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까지는 아직 데이터는 필요 없고 논리적 단단함만 있으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심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가설이 나와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설이 나와 있어서 주변 자원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초안 작성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안이라는 거는 뭐 데이터가 아직 없으니까 논문 전체 초안을 쓸 수는 당연히 없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초안은 어디까지냐면, 데이터를 붙이기 바로 직전까지. 이론적 배경 있죠. 목차가 쭉 있을 텐데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학문적 배경 쓰고 그다음에 나의 이론적 배경 쓰고 그다음에 가설 쓰고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잖아요.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가 나와줘야 사실 무난하게 학기를 마무리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까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때 굉장히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저도 그랬고 많은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글쓰기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에세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완전 딱 학문에 맞추어진 글쓰기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글을 좀 써봤다라는 친구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저는 봤거든요. 왜냐면 아무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자기 스타일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없애고 글쓰기 하는 거를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에는 학문적 글쓰기가 어떻게 하는지, 논리적으로 구성을 어떻게 산담문법으로 진행을 할지 하는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시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 또 어떻게 글쓰기 연습을 하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논문을 읽다 보면 보통 원서로 된 것들 많이 읽게 되실 거예요. 그 원서로 읽게 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연구 주제를 다양하게 봐야 되니까 읽어야 되는 거지만 저는 한글로 된 그 논문들을 읽는 것도 이 시기에는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글 쓰는 거를 어차피 이제 뭐 영어로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초안까지 잘 써놓으시고 버전을 잘 저장해 놓으셔라. 왜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버전을 잘 저장해 놓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3기가 되기 전에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준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수집을 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정리랑 예심 준비하는 거랑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또 방법론 나오죠. 방법론이 빠질 수가 없는데 아주 질적 농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양쪽 농구를 하신다는 전제하에는 방법론을 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은 나는 어떤 툴로 분석을 할지를 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좀 더 적합한 툴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결과에 차이를 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론들을 이제 1, 2기 동안 공부를 하셨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의 논문 주제에 잘 맞는 방법론을 이쯤에서는 결정을 하시고 그 방법론으로 이제 분석이 된 논문들을 열심히 읽어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까지 되면 이제 굉장히 성공적인 3기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제 4기로 달려가 볼게요. 4기가 되면 사실 4기에는 너무 바쁘시면 안 돼요. 4기에 너무 바쁘면 좀 힘들어요. 4기에는 논문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마무리해서 이제 내 가설이 검증이 됐다는 이제 P값이 떴다, 별이 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게 떴다라는 가정하에 데이터를 붙이고 그리고 이때에는 여러분들이 다음 스텝을 무엇으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시기죠. 1, 2, 3기는 사실 그런 고민의 여유가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4기쯤 돼서 내 논문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뭐 학회 발표라던가 외부 활동을 이때 또 좀 많이 하실 수가 있겠죠. 내 논문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네, 뭐 다른 뭐 졸업이라던가 아니면 논문 심사 신청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행정적 처리니까 이제 뭐 주변에서 도움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4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계속 이 영역에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진학을 할 것인가, 진학을 한다면 한국에서 진학을 할 것인가, 유학을 갈 것인가, 혹은 나는 아예 그냥 다른 영역으로 해서 취업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갑자기 나한테 옵션이 많이 주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학을 만약에 외국으로 하게 된다 그럼 유학 준비를 하셔야 될 테니까 유학 준비를 뭐 학기 중에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학기에 준비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대신 4기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뭐 필요한 점수를 딴다던가 뭐 인터뷰를 신청을 한다던가 지원서를 쓴다던가 이런 식의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고요. 제가 주변에 봤었을 때 이 시기를 보냈던 저는 이제 그냥 진학을 한 케이스, 아니, 취업을 한 케이스지만 진학을 한 케이스의 친구들을 보면은 네트워킹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시기가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무슨 여러분들 취업 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취보 사이트처럼 어디 한 군데 정보가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다 케이스가 다르고 뭐 변수도 너무 많고 직접 부딪혀 봐야만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 시기에 선배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업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생전 연락하지 않았던 선생님들이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의외의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해지셨으면 많이 만나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거. 그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다들 조금씩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요 시기만큼은 많이 내 문제를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 요게 그때는 생존 스킬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그다음에 3, 4기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었고요. 제가 조금 더 이제 첨언을 하자면, 그래서 완전 내가 그 시기에 돌아갔을 때 내가 진짜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방학 활용하는 것도 제가 중간에 한번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협업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 이 2년이라는 공부 시간 동안, 2년이랄지 뭐 조금 더 늘어날지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지치는 일이거든요. 내 눈앞에 성과가 바로 오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단기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를 스스로에게 만드시는 거가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계속 논문은 쓰고 있지만 논문은 사기 때 한번 뿅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지치거든요. 계속 투자만 해야 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근데 뭐 요리를 한다던가 뜨개질을 한다던가, 뭐 뜨개질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튼 내 노동이 혹은 나의 활동이 눈으로 당장 좀 쇼텀으로 확인될 수 있는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나를 많이 지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거를 정말 꼭 좀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가성비는 떨어지더라도 가심비가 높은 활동을 좀 꼭 하셔라. 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나만의 루틴을 좀 만드는 거. 그래서 나는 뭐 학생이니까 취업해가지고 뭐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일상생활이 되게 늘어져요. 막 늦잠도 자고 막 밤도 샜다가 이렇게 되는데, 가능하면 9 to 6,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근데 어떤 사람은 약간 야행성일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럼 12시부터 10시 이런 식으로 약간 나와의 약속을 정해서 출퇴근하듯이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공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듣다가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저 다음 그 발표자님 다음에 Q&A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30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사학위 논문 쓰기를 주제로 강연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영지라고 합니다. 비록 줌이긴 하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이제 나만의 글쓰기로 잡아보았는데요. 제목에서 이미 어느 정도 좀 유추가 가능하시겠지만 제 오늘 강연은 박사 학위 논문 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영문과, 이제 제가 아무래도 영문과다 보니까 그래서 영문과 박사 학위 논문 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제 개인적인 좀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 중에는 석사를 지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박사 과정이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좀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논문 쓰기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이전에 끝내야 될 것들을 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문과에서는요, 지금 제가 여기 정리한 것은 이제 영문과 위주입니다. 영문과에서는 석사인 경우 이제 코스 수업 24학점, 그리고 박사는 이제 36학점 코스를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님을 이제 신청하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보통 이거는 일반적으로 2기에서 한 3기 정도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처음 대학원 이제 진학하실 때 처음부터 나는 이 교수님께 지도를 받아야 되겠다 뭐 결정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코스 수업을 들으면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리서치도 좀 해보시고 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쪽 분야에 이 부분을 전공을 해서 좀 공부를 계속하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생기실 거예요. 아마 코스 수업을 듣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보통 2기나 3기에 코스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 어떤 전공 분야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이제 지도 교수, 그 해당된 전공 교수님께 이제 찾아가서 지도 교수를 해달해 주실 수 있냐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박사 과정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석사 때 했던 공부가 보통 연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 때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종합시험은 종합시험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코스 수업을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 수업을 받으면서 종합시험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3기 때부터 이제 시험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보통 학기 시작하고 한 달 있다가 보통 이렇게 매 학기마다 보통 종합시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방학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 수업을 받는 학기 중에는 너무 바쁘니까 방학 시간을 좀 이용하셔서 방학 때 공부를 하셔서 학기 시작하고 한 달 있다가 이제 시험 이렇게 치르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시면은 좋습니다. 보통 이제 영문과에서는 석사의 경우는 보통 지정된 과목이 4과목이에요. 4과목이기 때문에 그 중에 3과목을 선택을 하셔서 보시면 되고, 박사의 경우에는 이제 전공 3과목과 비전공 1과목을 해서 총 4과목을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소설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전공 3과목,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20세기 영국 소설하고 이제 비전공, 그래서 뭐 비평이라든가 시나 드라마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4과목을 이제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영문과에서는 이제 보통 이 시험 공부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으로 그 뱅크 문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또 시험도 이 뱅크 문제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뱅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꼭 내가 공부를 하는 그 분야에 꼭 알아야 되는 어떤 중요한 주제, 뭐 타픽,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사조,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합시험이라는 게 뭐 시험이기 때문에 참 스트레스죠. 패스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지만 앞으로 내가 공부를 해 나갈 분야를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문과에서는 학술지에 이제 논문 한 편을 게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모든 과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영문과에서는 현재 논문을 쓰기 전에 학술지 논문 한 편을 게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가장 큰, 이제 저에게는 이게 참 많이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사실 이전까지는 어떤 학술지에 전문적으로 내가 글을 써서 한번 게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심리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또 지도 교수님의 지도가 좀 많이 필요하고, 그치만 이제 이걸 한번 쓰고 나면 앞으로 내가 논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많이 잡혀요. 감이 좀 생긴다고 해야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글을 한번 이렇게 좀 써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예심인데요. 예심도 마찬가지로 아까 종합시험도 말씀드렸잖아요. 코스 수업을 다 끝내고 보는 게 아니라 코스 수업 중에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심도 종합시험이 다 안 끝났어도, 코스 수업이 다 안 끝났어도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논문을 써야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잡히면 예심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뭐 종합시험 끝내고 코스 수업 끝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게 주제가 잡히고 아웃라인이 잡히면 그걸 가지고 뭐 예심, 지도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예심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들을 모두 마치고 나면 이제 논문 쓰기에 들어가시고 본심 통과하시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미 논문 그 리서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막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논문을 리서치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해외 학회 리서치하는 사이트를 조금 간단히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자료라는 그 캐터고리가 있어요. 자료, 그 밑에 데이터베이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일단 이제 국내에 게재된 논문들을 검색할 수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쭉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영문과에서는 주로 DBPR, 이거 누리미디어에서 하는 건데 DBPR나 KISS 이걸 많이 검색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면은 국내에 나온 논문들은 거의 다 원문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문학 쪽이나 영문과 쪽에서는 이 두 개의 사이트를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논문 자료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MLA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저희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료, 데이터베이스 하면 이게 국내 자료, 해외 자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EBS 코호스트 이렇게 써 있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내가 이제 필요한 어떤 뭐 작가라든가 아니면 작품 또는 또 좀 주제어 키워드가 있으면 그걸 입력을 하시면 그와 관련된 논문들이 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좋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MLA는 원문 제공을 다 하질 않아요.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보니까 이걸 유료로 신청을 하면 이렇게 또 그 논문 원문을 찾아서 이렇게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유료 서비스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외 이제 학위 논문 있죠, 박사 논문. 이제 그것도 이렇게 원문을 좀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는 RISS. 이것도 저희 학교 그 사이트 들어가면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박사 학위 논문을 검색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쓰고자 하는 이제 그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은 최근에 나온 박사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썼는지.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해서 보는 게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 학회 리서치 이제 사이트를 제가 2개를 적어놨는데요. 하나는 CFP, Call for Paper List.com, 이거 또 하나는 conferencealerts.com인데요. 특히 이제 영문과에서는 BK 선정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대학원생들이 해외 학회에 나가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좀 이렇게 기회가 좀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회에 나가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또 한번 이용해서 한번 해외에 나가서 발표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해외 학회 이 리서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잉글리시 카테고리 이게 뭐 키워드를 이렇게 좀 치시면 돼요. 이렇게 치면은 1년 뭐 연간 그 해외에 있는 모든 학회 그런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나라별로도 볼 수 있고 뭐 월별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이런 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 만약에 내가 발표를 해야겠다 한다면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프로세스가 좀 길거든요. 뭐 예를 들면 초록은 언제까지 보내고 뭐 이런 그런 그 과정들이 프로세스가 길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언제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그 계획을 잡으신다면 미리 최소 아무리 못해도 6개월 이전부터는 아마 이거 조사를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조금 이제 논문 쓰기 어떤 준비 과정으로 조금 이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이제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어려우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인데 바로 이제 주제 선정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논문의 주제를 뭐 선정하는 방법이 따로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주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경우는 일단 박사 논문의 주제를 잡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코스 수업을 들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좀 끊임없이 좀 생각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제 평소에 관심을 뒀던 작가나 작품에 대한 그 논문 리서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이 작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을 했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자꾸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남의 글을 읽다 보면 또 저만의 또 나의 생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분야나 작가 뭐 이런 그 작품들에 대해서 최근에는 어떤 논문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좀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보통 박사학위 논문은 보통 챕터가 서론, 결론 빼고 보통 메인 챕터가 3개에서 5개까지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주제가 이 3, 4개, 5개 챕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주제를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주제를 좁게 잡으면 작품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좀 하시면 좋고, 보통 예전에는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예전에는 이렇게 주제를 정하면은 한 작가의 여러 작품들로 이렇게 챕터들을 좀 구성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트렌드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정하면 다른 작가들로도 이렇게 챕터를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틀, 정해진 답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좀 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제 잡히면 이제 스트럭처를 이제 짜야 되는 건데요. 이제 보통 이제 스트럭처를 짠다는 거는 이제 각 챕터별을 이제 구성을 짜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논문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큰 제목, 주제하에 이 여러 개의 챕터들로 구성이 된 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챕터들이 쭉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읽으면 이게 하나의 좀 스토리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잘 좀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치만 또 한 가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얘기를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주제가 매 챕터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챕터들 간에는 어느 정도 공통된 주제를 공유하면서 또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논문을 읽을 때 챕터 1부터 쭉 읽어가면서 뒤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떤 저자의 논지가 이게 발전되어 가는 게, 디벨롭먼트 되는 게 보여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다 보면 가끔 같은 얘기를 막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비평 이론 공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절대로 필수는 아닙니다. 절대 필수는 아니고, 근데 이제 비평 이론을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비평 이론을 가지고 작품의 이제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비평 이론이 내 어떤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하나의 새로운 틀, 즉 방법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비평 이론을 공부를 하면 내 논문을 어떤 분석하는 하나의 틀로서 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또 새롭게 작품을 어떤 접근하는 하나의 또 메소돌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비평 이론을 좀 평소에, 그러니까 코스 수업 받으면서도 조금 이렇게 스터디 같은 걸 이렇게 통해서 공부를 한 2, 3년 이렇게 좀 비평 하나 어떤 걸 잡아가지고 공부를 했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쓸 때 적용을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평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논문의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해 드리는 바이고, 그렇지만 이제 또 비평 이론이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반드시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리서치는, 지금 뭐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죠. 워낙 자료 리서치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영문과에서는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냐면 일단 나의 연구, 나의 논문은 기존 연구와 어떤 차별성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논문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기존의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료 리서치는 어떻게 보면 모든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작품을 읽으면서 내가 봤을 때는 작가가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이제 들죠. 근데 기존 이제 논문들을 막 뒤져봤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언급하거나 연구를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또 내 논문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를 찾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료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서 만약에 내 논문을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되겠다, 내지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좀 자료 리서치를 좀 많이 하셔서 기존 그 연구 동향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이제 참고 문헌 작성 스타일인데요.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학위 논문에 대한 양식, 그러니까 뭐 글자 크기는 몇, 뭐 줄 간격은 어떻게 하고, 뭐 문서의 여백은 얼마나 돼야 돼, 이런 그 포맷이거든요. 근데 그 포맷을 학교에서 따로 정하진 않았대요. 이게 그 각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논문을 쓰실 때는 각 학과에서 지정한 그 양식, 포맷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외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해외 저널은 인문학 쪽에서는 주로 MLA와 시카고 스타일 이 포맷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 방법대로 이 포맷에 따라서 글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것도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 놓았잖아요. 저희 성대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연구 학습, 그다음 그 밑에 참고 문헌 작성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MLA 스타일과 시카고 스타일 이게 간단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시간 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만의 글쓰기, 이제 논문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심리적 부담 덜기부터 이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게 지금도 글 쓰는 게 너무 어렵고 두렵고 많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글을 쓸 때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말이, 내 글이, 내 논지로부터 벗어나진 않는지, 자꾸 이런 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제 자꾸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담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또 심리적 부담 때문에 사실 또 글을 쓰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부담을 좀 더는 게 중요하고, 근데 우리가 이런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바로 이제 분량에 대한 부담인데요. 석사 논문도 그렇지만 박사 논문은 좀 더 길어요. 그냥 길이만 따져도 뭐 200페이지 이상 되는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쓰나 이런 그 부담감 때문에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 부담 때문에 글쓰기 시작을 못했었는데 제가 일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부분인데 저는 그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저자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코스 수업을 들으면 보통 한 학기에 3과목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3개의 페이퍼를 씁니다. 한 학기에. 그럼 그 3개의 페이퍼가 총 하면은 뭐 한글 문서로 뭐 아무리 못해도 30페이지 이상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한 학기에 저희가 쓰는 글이 양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박사 논문에 대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박사 논문이 서론, 결론이 있고 메인 파트에 챕터가 3개에서 5개로 구성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길긴 하지만 그러한 좀 페이퍼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확장시킨 그런 거를 쓰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한 챕터 한 챕터씩 가다 보면은 결국은 끝이 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저에게 그런 마인드 컨트롤 나름대로 좀 이 심리적 부담감을 버리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결국은 끝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 끝이 보이지 않았던 게.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런 심리적 부담을 좀 더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creativity, 창의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뭐 이렇게 논문 쓰기에 웬 창의성 얘기인가 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닌가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논문은 나의 아규먼트를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고 하나씩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읽는 이로 하여금 나의 아규먼트를 받아들이게 설득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논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논문에서는. 그래서 뭐 그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더불어 저는 하나 이제 창의성이라는 거를 좀 더 추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강연의 그 제목도 나만의 글쓰기잖아요. 나의 생각, 작품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분석, 나의 아규먼트를 글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단 쓰기 전에, 그러니까 항상 일단은 나의 생각이 먼저 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작품을 읽을 때도 또 다른 저자가 쓴 논문을 읽을 때도
제가 이거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 작품에 대한 나의 의견, 나의 아이디어는 이거야. 근데 다른 저자는 다르게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럼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논지를 전개가 가능하거든요.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적어놓은 글을 보면 나의 아이디어를 내 아규먼트를 서포트하는 것으로 또 인용할 수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의 또 글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이게 맞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고 논리적으로 쭉 이렇게 아규먼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보통 논문하면 논리 하지만 저는 일단 어떤 작품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 나의 시각, 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제 표절, 참 요즘 표절이라는 게 많이 가끔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표절이라는 거는 사실 남의 글을 그냥 갖다 쓰면 그 코테이션 마크를 찍지 않고 하면 그게 이제 표절이죠.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저자의 아이디어를 갖다 차용을 하는 것도 일종의 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제가 자료 정리한 제가 자료 정리한 거를 화면을 캡처를 해서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한번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이제 뭐 자료 리서치에 대한 그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논문을 이제 다른 저자들의 이제 논문이나 저서를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은 내 논문에 나중에 인용이 되겠구나, 꼭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논문 쓸 때 바로바로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지금 이제 저자 이름, 그 송 레텔 마틴, 뭐 이렇게 저자 이름, 그다음에 책 저서의 제목, 그다음에 그 출판 도시 쭉 이렇게 연도 이렇게 써 놓으시고 소스를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적고 거기에 해당하는 제가 지금 이렇게 그 코테이션 마크로 지금 써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내가 논문 쓸 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타이핑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워드 프로그램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논문 쓰실 때 필요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또 다시 책을 뒤져야 되잖아요. 다시 논문을 뒤지고 어느 세월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논문을 읽으실 때 물론 좀 타이핑도 치고 좀 하는 게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좀 시간 효율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쓴다는 게 사실은 참 많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글 쓰는 것 자체를 자꾸 미뤄요. 근데 이 글 쓰는 거를 미루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완벽한 글을 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탁 써서 완벽한 글을. 근데 다 아시잖아요. 많은 유명한 작가들이 늘 얘기하는 게 엄청 고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아이디어도 잡고 뭐 쭉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면 일단 쓰세요. 일단 쓰시고 고치면 되잖아요. 나중에. 일단 쓰고 그래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고치자라는 마인드로 하시면 일단 좀 쓰는 게 속도가 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시간만 너무 많이 갑니다.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일단 마음을 일단 쓰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나중에 읽으면서 다시 고치지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글쓰기가 조금 더 좀 가볍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쓰기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글쓰기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한테 맞는 글쓰기 방식을 구축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박사 논문을 끝내고 나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사 학위 논문 끝나면 계속해서 논문을 게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시작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을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글쓰기 어떤 방식, 스타일을 구축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이 글쓰기 과정이 논문 쓰는 과정이 조금 더 즐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강연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논문을 읽을 때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영지 박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 정리했던 제가 그 샘플로 제 거 그 화면 캡처해가지고 올려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논문을 읽을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중에 꼭 필요하겠다, 논문 인용에 필요하겠다든가, 그런 부분들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근데 그 이전에 한 가지, 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남의 글을 읽을 때 그거를 좀 비판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게 프린트가 된 글을 보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무작정하게 믿거든요. 남이 이렇게 써놓은 그게 퍼블리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이 맞아.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도 이제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관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었던 건데 그래서 좀 그런 남의 글을 읽을 때 그 사람의 글에도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비하가 있다던가 아니면 문제가 있지 않은지 그 저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어떤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좀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박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저도 처음에는 무조건 이 저자가 한 말에 맞겠거니 하고 읽었었던 기억이 들으니까 좀 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적으로 그래서 발전할 포인트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 좀 중요했던 것 같고, 여기에 조금 더 붙이자면 저는 이제 실험 논문들을 보통 많이 읽었었는데 만약에 실험 논문을 읽으신다고 하면요. 사실 처음부터 논문을 다 다시 읽기를 나중에 읽기가 좀 어렵거든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설하고 그다음에 주석변인, 그다음에 종속변인, 그다음에 연구 절차 같은 거를 논문 앞에다가 조금씩 간략하게만 좀 붙여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읽은 논문을 찾기도 좀 수월하고요. 다시 읽을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 보고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포스팅해갖고 정리해놓는 거. 그러니까 A4 형태로 한 장 정도만 간략하게 그 논문하고 같이 처리를 해놓으면은 저는 그게 나중에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예비 대학원생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석사 입학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하기를 추천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이 질문은 이유리나 선생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자기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나는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나한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시기를 빵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저는 랩실에 좀 미리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빵기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다면 그거를 참여를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랩실에 가가지고 이제 어디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거 이런 거가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 나는 모두 전환을 딱 하고 약간 리프레시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지금 그냥 좀 노셔도 저는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뭐 여행을 다니고 이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좀 체력을 좀 비축을 한다던가 앞으로 못 만날 거니까 친구를 좀 미리 만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영문과의 경우는 학기가 시작하면은 그 읽어야 될 그 텍스트에 치여서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특히 소설 연구하는 경우는 매주 거의 한 주에 책이 이렇게 한 권씩 작품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학기 중에 다 읽으려고 하면 조금 많이 벅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많이 수강 신청을 하고 좀 이제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글을 지금 미리 한번 좀 읽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올라오신 질문들 중에 기본적인 행정 절차와 학교 시설 안내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질문들은 이번 워크숍에서는 다루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대학원 팀에 전달을 해서 OT 교육을 할 때 추가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혼자 논문 읽고 공부를 할 때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의지를 잡고 공부를 하셨는지, 그리고 생활 루틴은 어떻게 규칙적으로 유지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힘들었던 지난 그 옛날에 저는 떠오르는데요. 저는 그 혼자 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는 이제 공동 연구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서실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대,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 같은 스타일은 조금 아니었었고, 랩실에 저는 어쨌든 9to6로 아까 그 루틴 만들려고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들어올 때 보통 친구들은 취직을 하는데 나는 취직을 안 했으니 난 대학원을 회사처럼 다니겠다 이런 마인드가 저한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싶긴 한데 그 출근 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딱 9시 이렇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많이 늦지 않게 출근을 해서 그 시간에는 어쨌든 그 공동연구실에 내 자리에 앉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다. 그렇게 하다가 놀더라도 어디 놀고 공부를 해도 어디 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슬럼프는 어떻게 좀 지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어쨌든 긴 시간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혼자가 힘들 때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러 사람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장소로 좀 나오셔라. 본인을 리프레시 하셔라. 안 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더 힘들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내한테 찾으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좀 나와서 사람들 만나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되게 습관이라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왜냐면, 좀 며칠 길게 놀고, 다시 책상에 앉으려고 하면은,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논문을 쓰고 이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쓰는 그게 기간이 좀 길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얼마나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책상 앞에 앉아서, 이걸 꾸준히 쓰냐, 꾸준히 읽고, 결국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래서, 좀 습관화하는 거, 조금 안 되더라도 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저녁에 늦게 자는 편이라,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침에 약간 좀 늦게 일어나서, 이제 좀 하루를 조금 시작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또 너무 늦게 시작하면 또 하루가 금방 갑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을 하면서, 그 하루의 일과 루틴을 좀 짜고, 그걸 습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너무 안 되면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맥주도 한 잔씩 하시면서 동기를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같은 이야기도 하다 보면 그 자리를 통해서 또 위로를 많이 받고 또 그 힘으로 또 이제 또 앉아서 그 다음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좀 밸런스를 유지해 가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사학위 과정 중에 학회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학회 준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영지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자세히 좀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외 학회 리서치하는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 여러 개 그 학회 논문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일단 학회에 참석을 하고 싶으면 애스트랙트라는 거를 제출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초록. 근데 보통 그게 200자 단어, 300자, 이렇게 그 학회마다 그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일단 애스트랙트를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면, 그러니까 그 이제 애스트랙트는 내가 이번 학회에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겠다라는 걸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답이 옵니다. 이제 얼마 후에 뭐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하는데, 오케이, 이제 사인 떨어지면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보통 학회 발표는 한 20분 정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글이나 뭐 워드 문서로 보면 미리 이렇게 써오면 한 5페이지, 6페이지 정도 준비를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 리서치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정보들이
좀 나와요. 뭐 초록은 언제까지 데드라인이 언제고, 그래서 언제까지 제출하면 거기서 억셉트를 해주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발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회마다 또 어느 정도 그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뭐라고 등록비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등록비를 또 얼마를 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한번 일단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어플라이하고 하는지 그런 절차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학술지 게재 논문과 학위 논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조영지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길이의 차이가 있어요. 학위 논문은 석사의 경우는 두 챕터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챕터가 두 챕터 정도 되는 거죠. 박사는 분량이 더 길죠. 이제 한 5챕터까지 가는 거고.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만약 학술지에 이렇게 내가 게재를 하면 그 챕터 하나 정도가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단 분량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뭐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 이게 검색을 해서 보시면 보통 뭐 한 15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분량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길이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논문 한 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한 편을 보면은 그 한 편 안에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글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박사 학위 논문을 쓰면 그 한 챕터가를 가지고 조금 다시 좀 리바이즈하고 해서 그거를 학술지에 이렇게 또 게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논문 작성에 도움이 되었던 수업이나 프로그램 혹은 도서가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학교에서 그 학교 도서관에서 그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리서치하는 방법을 쭉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설명을 해주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매 학기 시작할 때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까 저도 그 사이트도 말씀드리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오리엔테이션 가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어디 뭐 사이트에 들어가면 더 이런 뭐 전문적인 자료가 있고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그 오픈하는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사실 뭐 유튜브나 이런 그 개인 채널에서도 보면 논문 쓰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뭐 한 번씩 뭐 공부가 안 되면 그런 거 한 번씩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정해진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찾아가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네, 이유리나 선생님께서도 추가적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완전 100% 동의를 하고요. 이게 안타까운 거 여러분들한테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 저걸 하시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사실 그거는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마다도 좀 영역마다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리서치하는 방식들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런 강의나 특강 같은 걸 좀 들으시는 것도 방법이 굉장히 될 것 같고 그거 하고도 조금 부족하다 보니 그러면은 저는 사실 그 학교 외에 컨설팅을 해주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졸업하고 왔는데 요즘 이런 식의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만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또 특강처럼 TP 주시는 컨설턴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한번 도움을 받아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본인이 작게라도 한번 그 왁구를 한번 경험해보는 거? 네, 그거가 제일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레포트 쓸 때에도, 아니, 이거 논문 아니면 그냥 과제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참새도 오장육부가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레포트라도 기승전결, 그 다음에 형식을 딱 지켜서 한 번씩 써보시는 거, 네, 그런 안면도감들을 좀 확보를 해보는 경험들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음 질문은 논문 예심과 본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유리나 선생님 먼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라는 게 행정적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논문 준비하는 절차를 질문하시는 건지 조금 헷갈리는데 행정적 절차라고 하면은 그 예심 본심
신청원을 내는 시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학과에서 조교들이 공지를 하겠죠. 학과에서 공지를 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신청원을 내시면 되고요. 신청원을 내실 때에는 본인이 어느 정도 예심에 필요한 서류, 그래서 본심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예심에 대한 서류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심 논문들 있죠. 가설까지 나와 있는 논문일 것이고, 본심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풀로 된 그 텍스트가 준비가 되셔야 된다. 네, 그런 거일 것 같고요. 예심 논문 준비를 하면서 그때 너무 이제 힘들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 페이퍼를 유지를 하는 거가 맞는 건가, 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자괴감이 엄청 빠지는 시기가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시기가 그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라도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방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사람이 딱 자기 목표가 있으면은 그것 안에서만 문제 해결을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거기서 안 되던 문제 해결이 안 되던 포인트들이 다른 영역에서 문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그때는 딱 거기 안에서만 답을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기가 돼서 이제 자면 밤 되셔서 이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난다 하면은 엉뚱한 행동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심 문신 행사를 할 때 자기 글을 남에게 익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가 논문을 쓰면은 남한테 보여주는 게 좀 연구스럽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숨기게 되고 뭐 이렇게 샤이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탈피를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심과 본심을 조금 구분지어서 제 그 경험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예심은 내가 논문 쓰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지도 교수님과 그 다른 그 커뮤니티 선생님들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한마디로 보여드리는 거죠. 내가 어떤 주제를 잡았고 각 챕터별로 나는 이를 이렇게 쓸 거고, 아마 이 연구를 위해서 내가 아마 레퍼런스로 참고할 문헌이나 이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자리죠, 예심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내가 앞으로 쓸 글에 대한 그 프로포저를 보여드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예심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 보시고 이쪽은 뭐 이러한 방향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한번 뭐 참고해봐도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해주시고 이렇게 뭐 그런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됩니다, 예심은. 근데 본심은 이제 내가 쓴 글을 다 이제 보내드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심사를 받는 자리잖아요. 보통 본심은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이제 내가 쓴 글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 어떤 그런 지적들을 쭉 해주십니다. 그럼 그 본심에서 받은 지적을 가지고 수정을 해서 이제 최종 완성본을 제출하면 이제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심보다는, 물론 예심도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뭘 쓰겠다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서제스션이나 이런 게 받는 자리이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본심이에요. 사실은 2시간 동안 혼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논리적으로 잘못됐다. 이거 엄청 깨지기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통과 이렇게 하면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완성본 제출해서 이제 졸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본심이 좀 더 중요하다, 좀 더 심리적으로 그런 압박감도 있었고 힘들기도 하고, 왜냐면 좀 깨지고 혼나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위 논문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좋다라는 거는 자기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좋은 걸 해야지 된다 쪽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 1, 2기 때 읽었던 논문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주제를 발견을 했었어요. 그때 뭐 그게 논문을 읽었었던 건지 수업을 들었었던 건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제가 저희 학부 수업 때 지도 교수님 만났을 때 약간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했던 것처럼 그 논문을 읽고 나서 그래 나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게 좀 딱 꽂힌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월하게 주제를 정했고, 다행히 그 주제가 저희 교수님하고도 좀 뛸때는 주제였었어요. 지도 교수님도 약간 지지적으로 해주셨던 것 같고,
근데 저의 케이스는 굉장히 이제 별 무난하게 진행됐던 케이스인데 그렇지 않았던 동기들의 케이스들을 보면은 일단 가장 힘든 건 하고 싶은 게 없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그렇다고 시키는 것도 하기가 싫어. 되게 애매한 그런 케이스. 그런 케이스는 사실 본인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우면 자기 향후 진로랑 연결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 랩실에서 구성이 됐던 그런 이미 쌓여있던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정하시면 제일 쇼컷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현재 서울대 졸업을 하고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박사 논문을 하나 좀 더 쓰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그 박사학위 논문,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 주제를 조셉 콘라드라는 작가의 소설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작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처음부터 대학을 올 때 만약에 논문을 쓴다면 콘라드 작품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박사 시작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 부분인 거고, 근데 조금 좀 실용적인 측면을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박사 학위 논문은 보통 네 챕터에서 다 길이가 좀 길죠. 그렇기 때문에 쓸 내용이 좀 많은 작품을 고르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보통 박사 논문 쓸 때 챕터를 단편소설로 쓰지 않아요. 왜냐면 쓸 얘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실용적으로 우리가 또 분량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글을 꼬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내가 쓸 얘기가 많을 수 있는 많은 작품을 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 추가 질문 2가지가 올라와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도 교수님을 정할 때 현직 교수님과 명예 교수님 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은데 명예 교수님도 지도를 해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고 또 그 해당하는 교수님이 오케이 하신다면 명예 교수님도 충분히 지도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석사 때 내가 이제 받았던 지도해줬던 교수님이 제가 이제 박사로 올라오면서 퇴직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지도가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석사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활과 학업 접근 측면에서 학부와 석사 과정의 가장 큰 두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이유리나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적으로 양쪽으로 둘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 주는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공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학생이 아니다라는 애티튜드가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생까지는 아직 학생이죠. 학생이고 당연히 내가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학벌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까지는 애티튜드가 학생이었는데 대학원을 와서는 일을처럼 공부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성과가 좀 있어야 된다. 물론 재밌고 좋아서 성장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조금 저한테 프로페셔널한 기준들을 좀 적용을 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태도가 좋기도 하지만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는 했지만 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가지고 이거는 자기 성격마다 좀 이제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대학원 생활을 열심히는 하되 자기 자신을 너무 궁지에 몰면서까지 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2년 만에 갖고 안 끝나는 거 어때요? 2년 5개월, 2년 반이 걸려도 되고 3개월, 3년 걸려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본인의 그 페이스를 좀 알고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드네요. 네. 시간이 다 되어서 Q&A 세션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강연자분들의 소중한 강연과
또 유익한 조언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 끝까지 남으셔서 Q&A 세션에도 활발하게 참여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육개발센터에서는 다음 학기에도 또 강연자분들을 모시고 대학원 사례 발표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워크숍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